이 집에서 나가거라.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며느리 순례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 든 채 쫓겨났습니다. 10년 전 병수발을 들러 시집 온 뒤로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돌며 새살림을 차렸고 오로지 시아버지 곁을 지킨 건 순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냉정한 축출이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가방을 열었을 때 순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주는 노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묵묵히 시아버지 병수발을 든 우직한 순례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귀신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 했지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마음이야말로 어떤 독보다도 독하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마음들이 뒤엉킨 어느 집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때는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경상도 산자락에 기와지붕 몇 채와 초가집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번듯한 기와집 안에 윤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이 쾅 하고 열린 것은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그 아침에 집안의 며느리 순례가 낡은 보따리 하나를 가슴에 안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요. 그 옆에는 시아버지 윤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 영감이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직접 싸준 그 가방 하나뿐이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10년이었습니다. 순례가 이 집에서 병든 시아버지를 모시며 보낸 세월이 꼭 10년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에도 가뭄이 든 여름에도 아이가 알아누운 밤에도 순례는 한 번도 이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시아버지의 등을 밀고 시아버지가 밤새 앓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뜬 눈으로 세운 날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런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가방 하나를 던져주며 나가라 했다는 소문은 마을 전체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어찌 그리 야박한 노인이 있느냐, 10년 공이 하루아침에 가방 하나로 끝이냐며 혀를 차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정작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아버지가 내민 가방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가 천천히 올라오는 순간 순례의 눈 안에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에는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듯한 알 수 없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윤 영감은 여전히 지팡이를 짚은 채 꼿꼿이 서서 며느리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날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순례가 처음 이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로 10년 전 그 봄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례는 충청도 어느 농가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반듯한 사람들이었고 순례 역시 그 가르침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우서른을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우며 무슨 일이든 손수 발 벗고 나서는 성품이었지요. 마을에서 순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됨됨이는 멀리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중매쟁이가 찾아온 것은 순례가 22살 되던 해였습니다. 경상도 윤 씨 집 아들과 맺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윤 씨 집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기와집이고 아들 성보는 사업 수완이 좋아 이미 제법 이름이 나 있다고 했습니다. 순례의 부모는 딸을 잘 보내고 싶은 마음에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순례가 시집을 오고 나서 첫 번째로 맞닥뜨린 현실은 중매쟁이의 말과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 성보는 사업 수완이 좋다고는 했지만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고 시아버지 윤 영감은 이미 그때부터 몸이 많이 편찮은 상태였습니다. 순례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안방에 들어갔을 때 윤 영감은 요 위에 반쯤 누운 채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순례는 자기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윤 영감이 물었습니다. 내가 순례냐?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순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순례가 윤 씨 집에 발을 들인 첫 해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남편 성보는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쯤 집에 들렀습니다. 들를 때마다 돈 걱정을 입에 달고 왔고 시아버지 병세에 대해서는 거의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순례가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약값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성보는 미간을 찌푸리며 알아서 해라.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순례는 알아서 했습니다. 텃밭을 일구고 여기저기 상리를 나가고 이웃집 농사일을 거들며 손이 터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약재를 사고 가끔은 마을 한의원까지 시아버지를 부축해 걸어갔습니다. 산길이 험해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부축하며 걷다 보면 한나절이 훌쩍 지나가는 날도 있었지요. 윤 영감의 병은 중풍이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날이 추워지면 손도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몸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순례는 아침마다 시아버지의 등을 받쳐 일으키고 세수를 도왔습니다. 밥을 떠서 드리고 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밤이면 시아버지가 신음하는 소리에 잠을 깨어 얇은 이불을 여며드리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 눈을 감는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순례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시집 온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시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순례 혼자 집안을 꾸려가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쉴 틈이 없었고 손발이 얼어도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 영감은 며느리에게 결코 쉬운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거칠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눈이 날카로웠고 순례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선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싶어 더 조심하게 되는 날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 마을 한의원에서 지은 약을 가지러 가야 했는데 날이 너무 사나워 길을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순례가 잠시 망설이는 것을 본 윤 영감이 말했습니다. 안 가도 된다. 내일 가거라. 그 한마디가 순례의 가슴속 어딘가에 따뜻하게 박혔습니다. 그 뒤로 순례는 시아버지가 단순히 까다로운 노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윤 영감의 몸은 더 나빠졌고 순례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집 안방에 누운 노인 곁에 있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 성보는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어렵다고 했지만 해가 갈수록 들고 오는 돈이 줄었고 나중에는 빈손으로 와서 순례에게 손을 벌리는 날도 생겼습니다. 순례는 군말 없이 자신이 모아온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성보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집안 살림은 더 팍팍해지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무슨 복이 없어서 저 고생이냐, 시아버지는 거동도 못하고, 남편은 얼굴도 안 보이는데 혼자 다 하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소리들이었지요. 그 소문이 순례의 귀에도 들어오긴 했지만 순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순례가 마음에 걸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약을 드리고 안방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윤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례야, 순례는 이 집에서 행복하냐? 순례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보니 윤영감은 천장을 바라본 채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집이 제 집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윤영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순례가 마루 끝에 앉아 달을 보고 있을 때 안방 안에서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새어나왔습니다. 붓이 종이를 긁는 소리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는지 순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뒤 남편 성보가 갑자기 낯선 여자를 데리고 집에 나타났습니다. 성보는 담담한 얼굴로 이 사람과 새로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순례의 얼굴이 하얗게 식었지만 순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윤영감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례는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밥솥 뚜껑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늦가을 아침이 왔습니다. 순례가 대문을 나선 뒤 마을 어귀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멀찍이 서서 순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몇몇은 고개를 돌려 모른 척했습니다. 순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걸었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한 손으로 들기가 조금 버거울 정도였지요. 하지만 순례는 가방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발걸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순례는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찬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순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가방을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 입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헌 천으로 꼼꼼하게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례는 천을 한 겹씩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순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천이 다 풀렸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을 본 순례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두꺼운 노끈으로 묶인 문서 꾸러미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단정하게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문서 꾸러미의 겉면에는 윤영감의 필체로 굵직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순례에게. 순례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서둘러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꽉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편지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노인 특유의 굵고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그 짧은 문장들을 읽으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영감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첫날부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 했다.
1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매일 밤 혼자 기억했다. 성보는 내 아들이지만 내 남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가 가장 오래 품고 있던 부끄러움이었다. 나는 이 집을 너에게 주기로 했다. 문서 꾸러미 안에 집문서와 논밭 문서가 있다. 모두 내 이름으로 이미 옮겨두었다. 법적으로도 흠이 없도록 관아에 다녀왔다. 너를 내쫓은 것이 아니다. 너를 자유롭게 해준 것이다. 이 집이 내 것이니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순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위로 참새 한 마리가 나라와 가지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순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순례는 편지를 가슴 위에 꼭 누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꾹 참고 눌러두었던 것들이 그 짧은 편지 한 장에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내침이 아니었다는 것. 순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서 꾸러미를 다시 천으로 싸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안쪽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 지붕 아래 윤 영감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당 한켠에 서서 어쩌면 지금도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를 그 노인이. 순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 쪽이 아니라 마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문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순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것은 없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관아에서 문서를 확인한 순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윤 영감의 말대로였습니다. 집문서와 논밭 문서가 모두 순례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전은 이미 처리가 완료된 것이라며 순례에게 문서 한 부를 건네주었습니다. 순례는 그것을 받아들고 창구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관아의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볕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순례는 관아 앞 돌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감정인지 도무지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골목. 거기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보였습니다. 성보는 새로 살림을 차린 여자와 함께 마을에 나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옷차림이 번드르르했고 성보 옆에 바짝 붙어 걸으며 무언가를 속닥이고 있었습니다. 성보의 얼굴은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고 눈 주위가 거무스름했습니다. 사업이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성보가 관아 앞에 앉아 있는 순례를 발견한 것은 거의 동시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성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가 눈치를 채고 성보의 팔을 슬그머니 잡아당겼지만 성보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성보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일어서며 손에 든 문서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다고만 했습니다. 성보의 눈이 순례의 가방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무언가를 눈치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선이 닿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보는 뒤에 서 있는 여자를 한번 돌아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말 들었냐고. 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이 사람과 혼례를 치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성보의 눈빛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빛이 있었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려는 기운이 있었지요. 그 기운이 어디서부터 어그러진 것인지 술래는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술래는 그냥 잘 지내라는 말을 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성보가 다시 무언가를 말하려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술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볍고도 무거웠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술래는 마을 장터 골목을 지나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막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가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장터 끝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안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국밥이 나오는 동안 술래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업은 아낙, 지게를 진 남자, 장바구니를 들고 종종 걸음치는 노인. 모두 제각각의 무게를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술래는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갈 떴습니다. 뜨겁고 진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맛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뭔가를 먹는다는 것, 그 단순한 일을 술래는 얼마 만에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술래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밤은 마을 주막에서 자고 내일 아침 마을로 돌아가겠다고. 시아버지가 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술래는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이튿날 아침 술래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서리가 내렸는지 풀잎끝마다 하얀 것이 맺혀 있었고 흙길이 살짝 얼어 발 아래에서 서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술래는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젯밤 주막에서 눈을 붙이기는 했지만 깊이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몸은 이상하게 가뿐했습니다. 긴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어딘가 묵었던 것이 조금 풀린 느낌이었지요.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쫓겨나듯 나간 며느리가 하룻밤 만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신기했던 것이겠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술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앞으로 향한 채 윤씨 집 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술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을 들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밀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 집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술래는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윤 영감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직접 대문을 열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술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까지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 영감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술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윤 영감이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순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장독대도 우물도 처마 끝에 매달린 말린 고추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순례에게는 어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마당이 자신이 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주인인 공간이었습니다. 같은 마당인데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부엌으로 먼저 갔습니다. 아궁이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윤 영감이 혼자 아침을 넘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례는 두말 없이 불을 지피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속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 물은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낫다 싶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순례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윤 영감은 요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들어오는 기척에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례도 아무 말 없이 이불을 가지런히 개어 한쪽에 놓고 윤 영감 곁에 방석을 하나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죽 끓는 냄새가 부엌에서부터 은근히 퍼져 들어왔습니다. 윤 영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편지 읽었느냐고. 순례는 읽었다고 했습니다. 윤 영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례도 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순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왜 하필 가방이었냐고. 그냥 방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내보내신 거냐고. 윤 영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보내야 했다. 그래야 내 이름 앞에 주인이라는 것이 제대로 붙는다.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 나왔다가 돌아온 주인이 되는 것과 쫓겨난 채로 안에 있는 것은 다르다. 순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깊은 속셈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가방 하나를 들고 나간 순례가 스스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쫓겨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 발로 돌아온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례의 눈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죽이 넘칠 것 같았습니다. 순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줄이면서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순례가 돌아왔다는 소문은 그날 해가 지기도 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제 분명히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었지요. 문이 닫혀 있는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며느리가 사정사정을 해서 다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영감이 혼자 지내기 힘들어 도로 불러들인 것인지, 온갖 추측이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관아에서 일하는 김석이의 입을 통해 이야기가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윤씨 집 집문서와 논밭 문서가 며느리 순례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석이는 원래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지만 워낙 드문 일이라 친한 이웃에게 슬쩍 귀띔을 했고 그 이야기가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례를 안타깝게 여기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영감이 대단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며느리가 복이 많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년을 그리 고생했으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며느리 이름으로 재산을 넘기다니 아들한테는 너무한 것 아니냐며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성보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성보가 집에서 마을로 달려온 것은 소문이 퍼진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채로 지팡이 소리가 마당에서 들릴 정도로 빠르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새로 살림을 차린 여자도 함께였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도 심상치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술래는 마침 마당에서 장독대 주위를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손에 든 채 성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보는 대뜸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술래는 안방에 계신다고만 했습니다. 성보는 술래를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성보의 목소리만 들렸고 나중에는 윤영감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간간히 섞였습니다. 술래는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안을 엿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려야 할 이야기는 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성보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굳어 있었습니다. 술래와 눈이 마주쳤지만 성보는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돌아보더니 그냥 나가자며 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술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는지 아닌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다가 성보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빗자루를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윤 영감이 창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술래는 차를 내올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윤 영감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술래가 차를 다려서 들어왔을 때 윤 영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보가 집과 땅을 돌려달라 했다고.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윤 영감 앞에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윤 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거절했다. 법으로도 이미 내 것이니 내가 어쩔 수도 없지만 설령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술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성보 씨가 너무 힘들지는 않겠습니까? 윤 영감은 그 말을 듣고 술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준다. 그날 저녁 술래는 혼자 부엌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지면서 부엌 안이 어두워졌고 창 너머로 별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그 별을 바라보다가 내일 아침에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호박죽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작은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이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호박죽이 다 끓을 무렵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술래가 부엌 문을 열어보니 웬 낯선 노파 하나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머리에는 낡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술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윤영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술래는 어르신이 누구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파는 멀리서 왔다고만 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에 무언가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술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노파의 눈빛 안에 악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것을 이제야 말하러 온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안방에 들어서자 윤 영감은 그 노파를 보는 순간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술래가 어른 두 분이 아시는 사이냐고 물으려는 찰나 윤 영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가 있거라. 술래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걸터 앉아 호박죽이 식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두면서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자연스럽게 귀가 기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노파의 목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따지듯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말의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윤 영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겁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한 일이오. 당신이 와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소. 그 뒤로 노파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순례는 그 목소리 안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성보라는 이름도 들렸습니다. 순례는 마루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로 바깥 소리를 지우면서 순례는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저 노파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윤 영감과 성보 사이에 오래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안방 문이 열리고 노파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순례가 부엌 문 앞에서 인사를 드리려 하자 노파는 순례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며느리요. 한동안 순례를 훑어보다가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영감이 사람을 볼 줄은 아는군.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순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영감은 벽 쪽으로 몸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호박죽 드시겠냐고 묻자 잠시 후에 달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순례가 죽을 들고 다시 들어갔을 때 윤 영감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죽그릇을 받아들면서 윤 영감이 말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성보 어미다. 순례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성보의 어머니라면 윤 영감의 아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례가 이 집에 시집 온 이래로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순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냐고. 윤 영감은 죽을 한 숟갈 뜨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보가 어릴 때 집을 나갔다. 내 탓도 있고 그 사람 탓도 있었다. 성보는 어미가 죽은 줄 알고 자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살아 있었고 오늘 처음으로 이 집에 찾아온 것이라고. 순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많은 사연이 이 집 안에 고여 있었다는 것을 순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집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았는지, 윤 영감이 왜 그렇게 눈빛이 날카로웠는지,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오래전 일과 연결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영감이 죽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성보한테 알려야 할 것 같다. 어미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다. 순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윤 영감이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겠냐?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보에게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 말을 들은 성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도 이런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순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마을로 나가야겠다고. 마을에는 성보가 새로 차린 살림집이 있었습니다. 기와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름한 초가도 아닌 흙벽 초가집이었습니다. 순례는 그 집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는 길 내내 마음속으로 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그 앞에 서니 준비한 말들이 모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잠시 후 성보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례를 보는 순간 성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러 왔냐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억누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술래는 잠깐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되도록 담담하게. 성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술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좁았고 정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살림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성보 옆에 있어야 할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술래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제 집에 찾아온 노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노파가 누구인지 말하는 동안 성보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다가 이윽고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술래가 그 노파가 성보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순간 성보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술래는 기다렸습니다. 성보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줄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화를 내도 괜찮고 믿지 않겠다 해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성보가 고개를 든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이냐고. 술래는 자신이 아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집에 찾아왔다는 것, 윤 영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 그리고 성보에게 알려야 한다고 윤 영감이 했다는 것. 그 이상은 술래도 몰랐고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보는 한동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술래는 아직 마을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오신 것을 보면 멀리서 오셨을 터이니 바로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성보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눈빛이 술래가 10년 동안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이 어디 있는지 갑자기 알게 된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성보가 문을 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술래 쪽을 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알려준 거냐고. 술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게 다였습니다. 성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다가 빈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일어섰습니다. 오는 길에 사온 쌀 한 봉지를 방 한켠에 내려놓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술래는 마을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생선 파는 소리, 무 파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소리들 안에 섞여 걸으며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요즘 입맛이 없으셨으니 맑은 국물에 두부를 넣어 끓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윤씨 집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저녁 햇빛이 기와 위에 내려앉아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잠시 멈추어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성보가 어머니를 만났다는 소식이 술래에게 전해진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직접 말을 건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마주친 이웃, 나낙이 넌지시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성보가 마을 주막 어딘가에서 낯선 노파와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은 별로 없었는데 그냥 마주 앉아 있기만 했다고. 그 모습이 어쩐지 묘하게 보여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두 사람이 무엇을 해결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주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열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는 안방으로 들어가 윤 영감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윤 영감은 아무 말 없이 듣다가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모습이 어딘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순례가 일어서려는데 윤 영감이 말했습니다. 성보한테 이 집에 한번 오라고 해라. 순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성보 씨가 오겠냐고 했습니다. 윤 영감은 내가 부르면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순례는 곱씹었습니다. 윤 영감이 부르면 오지 않을 성보가 순례가 부르면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쩐지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이 윤 영감이 순례에게 보내는 신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순례는 성보가 사는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보자기에 나물 반찬 몇 가지와 식혜 한 병을 싸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성보가 나왔습니다. 지난번보다 얼굴이 조금 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 묵은 것이 거친 듯한 맑지는 않지만 조금 더 투명해진 눈이었습니다. 순례는 보자기를 내밀며 아버님이 한번 오라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성보는 순례의 손에 들린 보자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순례는 성보 편한 날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성보가 집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순례와 눈이 마주쳤는데 성보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례는 안방을 향해 아버님, 손님 오셨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순례는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안방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뜸이 길었고 그 다음에는 성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윤 영감의 목소리는 내내 무겁고 일정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안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례가 밥상을 들고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나란히 창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순례에게는 오래전 그림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례가 밥상을 내려놓자 성보가 순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짧고 낮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작지 않다는 것을 순례는 알았습니다. 순례는 그냥 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순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낙엽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순례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차갑지도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숟가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루까지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드디어 숨을 쉬고 있다고. 오래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뚫리면서 집 안 어딘가에 공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저녁이 깊어지면서 성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다가 성보는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보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순례는 대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영감은 요 위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밥상을 드러내려 하자 윤 영감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순례는 밥상을 들고 나오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술래는 집 안 곳곳을 손봤습니다. 여기저기 바람이 새는 문틈을 막았고 기울어진 장독대 돌을 바로 잡았습니다. 지붕 처마 끝에 걸린 낡은 새끼줄을 내리고 새로 엮은 것을 달았습니다. 혼자서 다 하지는 못해 마을 청년 하나에게 품삯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집이 오래되었지만 손을 보니 달랐습니다. 어딘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윤 영감도 그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술래가 마당 쪽 창문 틈을 막고 있는데 안방에서 윤 영감이 말했습니다. 집이 따뜻해졌다고. 짧은 말이었지만 술래는 그 말이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성보가 다시 집을 찾아온 날이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살림을 차렸던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그 여자는 대문 앞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술래에게 허리를 낮추어 인사를 했습니다. 술래는 잠시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함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얼굴에 드러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술래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고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안방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윤 영감은 두 사람을 보았지만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잘 살아라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성보가 돌아가기 전에 마당 한켠에서 술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집에 자주 오겠다고. 아버지 좀 더 보살피겠다고. 그 말 뒤에 잠시 망설이다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자기 대신 아버지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술래는 그 말을 들으며 마당 돌바닥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인 것 같기도 했고, 이제는 그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술래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성보가 떠나고 나서 술래는 안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털고 창문을 잠깐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잠깐 방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윤 영감이 이불 안에서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성보가 어미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술래 내가 한 일이지.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이불 끝을 여며들였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자기 방에 앉아 그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싸준 그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문서들은 이미 따로 챙겨두었고 가방만 남아 있었습니다. 술래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가죽이 낡아 군데군데 주름이 졌지만 바느질 자국이 여전히 촘촘하고 단단했습니다. 이것을 싸던 윤 영감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떨리는 손으로 이 안에 집문서와 편지를 넣고 천을 둘둘 감아 챙겼을 그 노인의 모습이. 술래는 그 생각을 하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술래는 가방을 방 한켠에 정성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낡았어도 이것이 자신에게 온 가장 단단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라고 이름을 갖게 해주려고 등을 밀어준 그 손의 무게가 이 가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올렸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시래기를 한 줌 헹구어 넣었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기가 굴뚝으로 올라가고 아침 햇살이 부엌 문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서리가 살짝 내려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에도 돌 사이사이에도 처마 끝에도 하얗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침 햇살에 녹으면서 마당 전체가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서 윤 영감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는 국을 불에서 내려놓고 안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냐고 물었습니다. 윤 영감이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밥 금방 된다고 하자 윤 영감이 말했습니다. 오늘 된장국이냐? 술래는 네, 시래기 넣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윤 영감이 말했습니다. 잘 됐다. 그 말이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술래는 솥뚜껑을 잡은 손에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풀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집에는 오늘도 아침이 왔습니다. 어제처럼 또 내일처럼 국이 끓고 밥이 되고 마당에 햇살이 내려앉고 안방에서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아침이 술래는 밥상을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볍고 든든했습니다. 이 집의 아침은 오늘도 술래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술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